자, 이어서 우리는 제 19강 되겠습니다. 19강은 교재 페이지 338쪽입니다. 공사, 시설 관리 및 행위 허가입니다. 먼저 시설 관리 들어갑니다. 시설 관리란 무엇입니까? 주요시설을 관리하는 것이죠. 뭐 보일러 같은 거, 또 승강기 같은 거 여러 가지를 교체 보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시설 관리인데,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웁니다. 언제 보수하고 언제 교체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니까 장기수선 계획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장기수선 계획은 누가 세우느냐? 두 주체가 세우게 됩니다. 하나는 사업 주체, 또 하나는 리모델링 하는 자. 그래서 사업 주체하고 리모델링 하는 자가 장기수선 계획을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언제 제출하느냐? 나중에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사용검사 받을 때 사용검사권자한테 제출합니다. 그럼 사용검사권을 이걸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남겨버리냐? 관리주체에게 인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체나 리모델링 하는 자가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사용검사 받을 때 사용검사권자한테 제출하게 되면은 사용검사권자는 누구한테 인계한다? 관리주체에게 인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장기수선 계획 수립 대상은 어떤 것이 대상인가? 어떤 아파트가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해야 될까? 쉽게 얘기해서 그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300세대 이상일 때, 나머지 승강기, 중앙집중 또는 지역난방, 그 다음에 건축허가 받은 거 해가지고 부가건물, 이 네 가지가 바로 장기수선 계획 대상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하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의무 관리 대상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의무 관리 대상은 B, C, D에 보면 앞에 어떤 조건들이 있었냐 하니까 150세대 이상으로서, 150세대 이상으로서, 150세대 이상으로서 그런 조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B, C, D 보니까 150세대 이상 조건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검토, 조정,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 계획을 세웠다가 검토 내지 조정한단 말이죠. 그 주체가 누구냐 하니까 기업, 입대위하고 관리체입니다. 입주자 대표와 관리체가 하게 되는데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 몇 년마다,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한다. 3년마다. 누가? 입대위와 관리체가 3년마다 합니다. 그런데 3년이 되기 전에도 조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바로 니은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주요시설의 교체, 신설하는 등 관리 여건상 필요해서 전체 입주자 가반수 소면 동의 받은 경우는 3년이 되기 전에도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이때는 예외적으로 3년이 되기 전에 조정하는데 조건은 전체 입주자 가반수 소면 동의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서 339쪽 올라가서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 등 뭘 얘기할까요? 이제 계획만 세우면 뭐합니까? 돈이 있어야지 실천하죠. 우리가 제주도 간다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계획에 따라서 보수 교체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그때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적립합니다. 미리미리 적립한다. 그 미리미리 적립하는 그 돈을 뭐라고 하냐? 장기수선 충당금이랍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이 충당금은 누가 누구한테 내게 되느냐? 누가 누구한테 받아서 적립하느냐? 관리주체가 적립합니다. 1번 관리주체가 적립하는데 누구한테 징수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합니다. 입주자도 아니고 사용자도 아니고 소유자로부터 징수합니다. 그래서 거기 관리주체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해서 적립한다. 매우 중요한 지문이고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 밑에 기억, 니은 데 세 가지 용도로 씁니다. 기억은 하자 조정입니다. 조정 등의 비용은 하자 조정입니다. 하자 분쟁 조정 비용. 니은은 하자 진단 또는 감정에 드는 비용. 세 번째는 이 비용을 청하는 데 드는 비용.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원래는 충당금은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서 주요시설을 교체 보수할 때 쓰는데 그 뜻입니다. 다만 그 세 가지. 이건 예외적으로 세 가지로도 전용할 수도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충당금을 적립했으면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서 사용하면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거기 세 가지로 쓰는 경우도 있다. 다만 조건이 있죠. 입주자 가반수 소면 동의가 있을 때
입주자, 가반수, 소멸되어 있으면 충당금을 갖다가 이렇게 하자와 관련된 겁니다. 주로 기역, 니은, 디귿 하자와 관련된 거로도 쓸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충합수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1번 충당금의 요율은 거기 보면은 공용 부분의 내구 연한들을 감안해서 관리계약으로 정한다. 아하, 비율, 요율, 충당금 돈 비율 받는 요율 있죠? 비율, 충당금의 요율은 어떻게 정한다? 관리계약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건설 임대택을 분양전환 이후 관련물을 인계하기 전까지 충당금 요율은 민간 임대주택에 따른 거기 또는 공공주택에 따른 거기 특별선 충당금 정리율에 따른다. 이게 뭔 소리냐? 2번 좀 설명드릴게요. 2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임대아파트입니다. 공공임대든 민간임대든 임대주택, 내게 임대인데, 임대주택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임대택을 갖다가 임차인한테 팝니다. 임대주택이 기간이 5년짜리, 10년짜리 있으면 이걸 팔게 되는데, 이걸 파는 거 뭐라고 하냐? 여기는 분양전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분양전환. 원래는 이제 민간임대는 양도라고 표현하고, 공공임대는 분양전환을 표현하는데, 여기는 그냥 분양전환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임차인들이 여기까지는 임차인이었는데, 이제는 뭐로 변합니까? 입주자로 변하죠. 돈 주고 샀으니까. 여기까지는 임대주택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분양주택이 되는 것이죠. 그럼 분양주택은 반드시 뭘 하도록 되어 있죠? 여기 분양주택이 대상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장기선 충당금이잖아요. 장기선 충당금. 여기는 이제 장기선 충당금이 해야 되죠. 충당금. 근데 요거 이제 요 인수인계할 때 요거 임차인이 입주자로 변할 때 이걸 임대아파트 살 때 요때 약간 과도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장기선 충당금이냐 보니까 거기 2번에 보니까 분양전환 이후 관련물을 인계하기 전까지 요거 이제 분양전환 한다면 요때 이제 인수인계한단 말이죠. 분양전환 했죠. 바로 인수인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들어와야 인수인계가 되니까 입주해야 되니까 요때 인수인계 요때 이제 인수인계 했으면 여기서부터는 뭐다 장기선 충당이 되겠지만 인수인계 전까지는 요 바로 조금 요거죠. 요거 설사 분양택이라 하더라도 인수인계 전까지는 요거 뭐냐 임대주택법에서는 돈을 뭘 건다고 얘기하면 특별선 충당이라고 합니다. 특별선 충당. 을 걷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임대아파트를 분양했어요. 이제 분양전 넘어갔어요. 양도했어요. 그러면은 분양택이 됐다고 해서 그때서부터 무조건 장기선 충당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인수인계가 정식으로 끝나면 이제 임대사업자로부터 입주자 대표에 넘어가겠죠. 이때 넘어갔을 때부터 장기선 충당이고 조금 시간은 지났다 하더라도 그때는 아직까지는 뭐다? 임대주택법상 특별선 충당금에 따라서 건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 장기선 충당금의 적립금액은 장기선 계획으로 정한다. 이런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중요하냐 하니까 5번입니다. 5번. 돈을 언제 걷게 되느냐. 340조 위에 원래 돈 징수하는 겁니다. 장기선 충당금은 해당 공동택에 대한 다음 구분 달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달 적립합니다. 1년이 지난 날이 속한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어떤 경우냐? 어떤 날부터? 1번. 보통 사용공사 봤으면 사용공사 간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렇게 내고 2번. 건축법에 지었으면 사용승인이니까 사용승인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 이렇게 되는 거다.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택법에 의해서 지었으면 사용공사부터 계산하는 것이고 기산점을 1년을 갖다가 건축법에 의해서 지었으면 사용승인을 기산점으로 정해서 1년의 경과한 날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만 거기 조건이 또 옆에 단서가 있네요. 다만 건설 임대택에 의해서 분양전환된 공동택의 경우에는 거기 임대사업자가 공동택 관련부 인계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맞습니다. 요거. 다른 거는 사용검사부터
1년이 경한 날 또는 사용 승인부터 1년이 경한 날인데 이렇게 임대 아파트를 분양 전환했을 때 임대 아파트를 팔았을 때는 그때는 인수인계한 날, 요날, 인계의 날, 요날부터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장기전수담을 적립한다. 아까 얘기했던 거 거의 같습니다. 예, 그 정도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밑에 괄호 4번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누가 거기 안전관리계획 수립하고 안전관리자를 갖다 지정하게 되느냐? 관리체가 의무관리대상 관리체는 거기 보니까 누구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누구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를 정해서 이를 시행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위에 표가 있죠. 위에 표는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이 진단사항인데 일단 밑에 부분부터 봅시다. 보충사항. 이 보충사항 관련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밑에 보충사항 341쪽 모두 몇 번까지 나갑니까? 거기 1번부터 8번까지 있죠. 그거 고압가스, 액가스, 액가스 및 도시가스 해가지고 어디까지? 거기 8번 해가지고 그 밖에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거 해가지고 주차장, 경로당, 어린 놀이터 여기까지. 이것이 바로 안전관리계 수립 대상입니다. 이거 누가 수립한다고요? 관리처가 수립하는데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것은 실무 법규 합쳐서 거의 6문제 이상 8문제까지 많이 나왔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여기 안전관리계 수립 대상입니다. 꼭 아셔야 되겠어요. 1번부터 몇 번까지? 8번까지. 중요한 거 살펴보니까 2번에 지역 난방 방식 난방시설이 아니라 중앙집중 방식 난방시설이죠. 그런 것들 아시고 또 주로 우리가 많이 신경 쓰는 6번 승강기 및 인양기 엘리베이터 승강기 및 인양기 7번도 나온 적이 있어요. 연탄가스 배출기인데 세대별로 설치하는 건 제외한다. 세대별로 있는 건 연탄가스 배출기 안 합니다. 같이 쓰는 것만 하는 것이죠. 그 밖에 여러 가지도 다 대상인데 보니까 석축, 온벽, 담장, 맨홀 등등 해가지고 맨 끝에 5번에 주차장, 경로당, 어린이토 다 안전관리 수립 대상이고 매우 중요하다. 이건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 밑에 안전관리에 포함될 내용은 그냥 잠깐 보시면 되겠고 그 대신 제일 위에 341쪽 제일 위에 시설물의 안전관련 기준 및 진단사항 이것도 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까지 한 4문제 정도 실무법규 합쳐서 4문제, 5문제 정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 실무도 나오고 우리도 나오거든요. 이거 거기 진단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모두 5가지 진단이 있네요. 즉 해빙기, 우기, 월동기, 안전진단, 위생진단 모두 5가지가 있게 되는데 특별히 시설 보니까 대상시설 보니까 석축, 옹벽, 번면 즉 해빙기 진단과 우기 진단은 석축, 옹벽, 번면 석축, 옹벽, 번면 똑같습니다. 2가지가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석축, 옹벽, 번면이 공통사항인 진단은 해빙기 진단하고 우기 진단이죠. 그래서 석축도 알겠고 옹벽도 알겠는데 번면은 뭐냐? 번면은 경사진 부분입니다. 똑같은데 이런데 경사진 부분, 그것이 겨울보다 봄에 무너질 수 있죠. 이런 경사진 부분을 갖다가 번면이라 부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해빙진단에 우물이 있죠. 우물 및 비상설치. 그런데 우물이 또 하나 어디 있냐면 제일 밑에 위생진단. 위생진단도 제일 밑에 저시설 밑에 우물 나오죠. 우물. 그래서 우물은 1번에 해빙이 진단 대상도 되고 5번에 위생진단도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안전진단 대상도 되고 위생진단 대상되는 거 있다. 즉 4번에 안전진단 대상되는 거 뭐가 있냐면 그 끝에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는 4번에 안전진단 대상도 되고 5번에 위생진단 어린이 놀이터 들어있다. 즉 위생진단은 2개 안전진단과 위생진단에 어린이 놀이터는 안전진단과 위생진단 2가지 다 대상자들이 되는구나. 좀 나머지 좀 살펴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거기 4번 안전진단에 거기면은 맨홀 냈죠. 맨홀 해놓고 가르고 정화조 뚜껑을 제외한다, 포함한다. 이런 것 좀 알아놓으세요. 요즘 괄호가 많이 나오니까 맨홀, 정화조 뚜껑을 포함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횟수는 어렵게 나올 때 나올 수 있습니다. 횟수는 어렵게 나올 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시험지 아주 쉽게 나온 건 어떻게 나오냐면은 다음 중 횟수가 제일 많은 게 어느 진단이냐? 즉 안전진단입니다. 4번에. 왜냐하면 매분기 1회 이상이니까. 매분기 1회 이상이니까 4번 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안전진단이 제일 횟수가 많고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해빙진단은
연 1회인데 몇 월 몇 월이냐? 2월, 3월. 그 다음에 우긴다는 연 1회인데 몇 월이냐? 6월.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순서로 볼 때는 가운데 안전관리 습대상이 제일 많이 나왔고 그 다음 위에 있는 시설 안전관리 기준리 진단상, 즉 해외병 진단부터 위생단까지 여기까지도 잘 나왔습니다. 제일 밑에 안전관리에 포함될 내용은 나온 적은 없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나오는데 방범교육과 안전교육이 나옵니다. 342쪽.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거기 니은의 박스입니다. 342쪽 니은의 박스 A 이수 의무 교육시간 연 2회 이내에서 시장 군수 구청에 실시하는 횟수고 두 번째 시간은 매별 4시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비하신 분들 있는가 이런 분들한테 방범교육, 안전교육 시키거든요. 안전관리하는 사람한테. 이때 이걸 갖다가 누가 시킨다? 연 2회에서 시장 군수청이 실시하는 횟수가 되겠고 횟수는 그 다음에 시간은 매별 4시간입니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탁교육 시키죠. 위탁. 디귿입니다. 그랬다가 시장 군수청이 직접 하지 않고 기관에 위탁시키는데 디귿에 보니까 방범교육은 경찰서나 또는 법인, 수방안전교육은 수방서장이나 법인, 시설물 안전교육은 법인한테 시키면 되겠다. 이런 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3쪽 위에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즉 의무 관리상 공동대 가르쳐는 안전점검을 받는데 언제 받느냐. 거기 보니까 반기마다 실시해야 됩니다. 반기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반기마다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만 16층 이상 15층 이하 이런 게 나오죠. 이건 우리가 시마 강의 때 하면 됩니다. 일단은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실시할 때 대상은 의무 관리상 공동체 관리체고 어떤 것에 근거하여 실시하게 되느냐 보니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련 특별법에 지침에 따라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련 특별법에 따른 지침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그 지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드는 지침에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네요. 안전점검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하냐면은 거기 344쪽 가로 6번입니다. 344쪽 가운데 가로 6번 소규모 공동택 안전관리. 이거는 의무관리가 아니에요. 의무관리가 아니니까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안 하거든요. 그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누가 대신해 주느냐. 사각지대입니다. 사각지대. 누가 해주냐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뭐 시장군수 구청장 등이 되겠죠.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택 관리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 다음 업무를 할 수 있다. 대신해 주는 겁니다. 사각지대니까. 이래서 50세대 아파트다. 그럼 별로 의무관리가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좀 사각지대죠. 이런 걸 지방자치단체 해주는 겁니다. 뭘 해줍니까? 1번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수립 및 시행. 2번 공동택에 대한 안전점검. 3번 그 밖에 이런 걸 대신해 줍니다. 사고 나면 골치 아프니까. 이어서 2번 행위허가가 되겠습니다. 행위허가는 뭐냐? 우리가 아파트 들어가지고 새로 이제 사가지고 들어오면서 마음대로 막 리모델링 한단 말이죠. 고치고 막 방을 부시고 이런 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는 마음대로 거기다가 큰 진돗개를 기른다든가 이런 것도 안 되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바로 행위허가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방을 갖다 부신다든가 혹시 또 거기다가 재봉 공장을 만든다든가 원래는 주택인데 이런 식으로 용도 변경하면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이 바로 행위허가가 되었고 이 행위허가에 대해서는 실무에서 자세하게 배웁니다. 실무에서는 별표에 의해서 자세하게 3분의 2 이상 동의, 2분의 1 이상 동의 등등 해가지고 자세하게 배우는데 우리는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행위허가 칠판 좀 보실까요? 그래서 공동생활 하는 거니까 마음대로 고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가가지고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관리 주체한테 동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동의를. 위 것이 좀 약간 중대한 사항이고 밑에 것은 약간 가벼운 사항입니다. 근데 시장 군수구청장도 허가도 있고 신고도 있어요. 이게 이제 별표에 의해서 실무에서는 이제 별표에 의해서 배우게 되는데 별표 3에서 봅니다. 별표 3에서 실무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별표 3에서 배우게 되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되느냐,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가는 거하고 가르치러 가는 걸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가서 허가나 신고받는 것이고 어떤 거는 가르치한테 동의받냐, 이 정도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 법규에서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342쪽 2번 행위가 본보니까 시장 군수구청장 허가를 받거나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한다. 어떤 것에 대해서 거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미음에까지 대해서 요거는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의 용도 사용, 이게 용도 변경입니다. 용도 변경할 때도 시장 군수한테 가고, 니은, 증축, 개축, 대선할 때 또 이것도 시장 군수청한테 가는데, 다만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행위는 제한한다고 되어 있죠. 왜? 리모델링은 주택법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주택법 뒷부분에서 자세히 정하니 거기서 알아서 하면 되고, 그래서 제외하고, 그 다음에 파손, 훼손 이런 거, 일부 철거, 전부 철거, 이것도 다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 경미한 행위는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안 가도 괜찮다. 그것이 345쪽 위에 약간 까맣게 거기에 11가지 요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11가지. 1. 창틀, 문틀 교체. 2. 세대 내 천장, 바닥재, 마감 교체 등. 마지막 실범까지 해서 모두 11개. 요거는 시장 군수구청한테 가지 않습니다. 1번부터 몇 번까지? 7번까지. 요거는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가지 않습니다. 요건 안 갑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요 11가지가 일정한 경우는 어디 가냐? 누구한테 가느냐? 일정한 경우는 관리치한테 동의받습니다. 그래서 이 경미한 사항 11가지는 일단은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허가나 신고 받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11가지가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면은 그때 누구한테 간다? 관리치한테 동의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다시 리얼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체 설치한 행위. 그렇죠? 세대 구분형 우리 앞에서 배웠죠? 입주할 때는 세대 구분형이 안 돼. 나중에 고치는 겁니다. 나중에 세대 구분형으로 여러 개 쪼갤 때, 이럴 때 허가받거든요. 누구한테 간다?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갑니다. 미음, 그 밖의 행위, 뭘까요? 공동체의 용도를 폐지한다. 또 재축, 증설, 비내립뼈 철거한다. 다만 입자 공유가 아닌 본설의 비내립뼈 철거를 제외한다. 즉 상가 같은 거, 이런 거 비내립뼈 철거 같은 거는 여기서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입자 공유가 아니니까. 자, 이런 것 등이 바로 시장 군수구청한테 가면 되겠습니다. 뭐는 빼지고요. 이건 빠진다고 해서 11가지. 이건 예외적으로 관리치한테 동의받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뭘 보느냐? 관리치한테 동의받는 거 보겠습니다. 346쪽, 거기에 관리치한테 동의받는 게 7가지가 있죠. 346쪽 관리치한테 동의받는 거 7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인데, 7가지인데,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가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1번이 뭐냐? 아까 이겁니다. 이거. 동그라미 1번이 뭐냐면, 지금 얘기한 거 11가지 경미한 행위인데, 지금 얘기한 11가지 경미한 행위인데, 주택 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가 될 때, 그때는 관리치한테 동의받으라. 그 뜻입니다. 그것이 1번 관련된 겁니다. 11가지가.
나머지 거기 뭐 물건을 쌓아놓는다, 광공을 붙인다, 또 가축을 기른다. 가축 기르는데 요건 괜찮아요. 뭐냐니까 장애인 보조는 괜찮아요. 이게 뭘까요? 시각장애인이죠.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기르는 건 괜찮고 나머지 기르는 건 원래는 관리처에 동의받아야 돼요. 아파트인데 보면 막 그냥 송아지 많은 개를 기르는 사람 집도 있어요. 원래는 그거 동의받아야 됩니다. 다만 시각장애인 그거는 봐주죠. 그래서 뭐 어느 마트에서 뭐죠? 시각장애인을 갖다가 끌어주는 개가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말씀이 된 적이 있죠. 그건 괜찮아요. 시각장애인 보조개는 괜찮습니다. 등등. 또 5번에 공동택에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침을 설치한다. 그러니까 발코니 쪽에다가 에어컨 팬 같은 거 빼내려고 거기다 설치하는 거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 건 이제 동의받으라는 뜻입니다. 에어컨 팬 같은 거, 에어컨 실외 환기기 같은 거. 근데 그 단서도 있어요. 다만 이렇게. 요즘 아파트 지을 때는 에어컨 그 실외 환기기 갖다가 아파트 안에 호실 안에 두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거 밖으로 빼는 거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기타 전기실, 기계실, 정화조실에 들어가는 거 위험하니까. 또 7번에 보면 전기장차. 전기장차를 전기장차 그 충전을 위해서 차량 우선 인식장치를 갖다가 콘센트 주에 부착하는 거 행위. 한마디로 전기를 갖다가 이렇게 충전하는 거죠.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다 뭐다? 관리처에 동의받거라. 그래서 관리처에 동의받는 건 총 몇 가지다? 7가지다. 7가지. 여기까지 7가지입니다. 7가지. 그래서 넓게 보면 행위는 시장을 소구청에 따라 가는 거 있고 관리처에 동의받는 거인데 이걸 구분하셨으면 돼요. 다만 실무는 별표 3에서 그걸 자세하게 좀 배우게 될 겁니다. 이어서 347적 하자 담보 책임 및 하자 분쟁. 이건 이제 우리가 민법적으로 원식으로 잘못됐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원식으로 건물이 잘못 져졌으니까 고쳐달라는 얘기입니다. 다 지어놓고 이제 나중에 관리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잘못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게 원식으로 건물을 잘못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비가 샌다든가, 뭐 금이 간다든가, 뭐 무너지 생기 이게 바로 하자 담보 책임과 관련된 것입니다. 근데 하자 담보 책임 옆에 하자 분쟁 나오죠. 5번에. 왜냐면 서로 미룬단 말이죠. 사업자는 내가 잘 지었다 그러고 입주한테 밀어버리고 입주하고 관리 못했으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미루니까 분쟁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솔직히 아파트 하자라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그런 것은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가 있단 말이죠. 자, 시험 보니까 거기 시험 나온 거 보니까 17회, 20회, 23회 즉 2020년도도 나왔네요. 하자 담보 책임이 하자 보수하고 항상 나올 수 있고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자 담보 책임. 누가 책임을 지는가? 거기 모두 4명이 책임집니다. 즉 기억이 뭐냐? 주택법 2조 10호의 강목에 따른 자. 이게 사업체입니다. 사업체. 기억은 사업체를 얘기합니다. 사업체가 책임지고 또 니은에 건축허 받아서 분야 목적 건축법에 의해서 공동택 지었으면 건축주가 책임지고 보통 기억은 주택법이니까 사업자가 책임지겠죠. 니은은 이제 건축주가 책임지고 건축법에 지었으면 세 번째는 시공자가 책임지고 시공한 시공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리모델링 시공자 디귿의 시공자는 어느 시공자면 어느 시공자 하냐니까 거기 35조 1항 2호라고 되어 있죠. 즉 344쪽 밑에 봅시다. 344쪽 밑에 보면 니은에 박스 밑에 니은에 344쪽 니은 박스 밑에 니은에 보니까 공동택을 증축, 개축, 대선 증축, 개축, 대선한 시공자 얘기합니다. 디귿은 증축 개축, 대수선 시공자.
그 다음에 리을은 무슨 시공자입니까? 리모델링 시공자. 리모델링 시공자. 그래서 시공자도 책임지고 사업체도 책임지고 또 건축주도 책임집니다. 근데 이 중에서 대표는 누구냐? 대표는 누구냐면 보통은 사업주체가 책임진다라고 해요. 사업주체가 책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대표는 사업체가. 이 중에서 대표가 사업체예요. 사업체가 하자 담보 책임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됐고요. 그 정도 보면 됐고, 그러면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러면 하자 담보 책임기간은 얼마를 갖다가 담보 기간이냐, 책임기간이냐? 10년 범위에서 거기 동그라미 3번 공동택의 내력 구조분별 및 시설 공사별로 10년 범위에서 책임진다. 10년 범위에서 책임진다. 그러면 10년 범위라고 하는데 만약에 2년이다, 3년이다 그러면 그 2년, 3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기산점. 우리가 민법 총칙 뒤에서 기간 계산할 때 시기하고 종기가 있죠. 즉 시기. 이 10년 범위인데 2년이면 2년, 3년, 3년 시기 언제부터 계산하느냐? 달라져요. 두 가지. 전유 부분 기산점이 다르고 공유 부분 기산점이 달라요. 전유 부분은 언제부터 계산하느냐?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계산하면 되고, 각 집집마다 입자가 이사 온 날부터 계산합니다. 기간 계산합니다. 근데 공유 부분, 복도 같은 거 이런 거는 사용 검사일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또는 주택법에 의하면 사용 검사일이고 건축법에 의하면 사용 승인입니다. 그날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공유 부분은. 그래서 전유 부분은 기산점이 전유 부분은 입자에게 인도한 날. 공유 부분은 주택법상을 지었으면 사용 검사일, 건축법상 지었으면 사용 승인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시 동그라미 2번 위로 올라가 바로 위에 동그라미 2번. 그래서 이 네 친구가 이 하자담보 책임을 지는데 동그라미 2번 보면 또 하나 있습니다. 얘도 지는 경우가 있어요. 5입니다. 공공임대택. 공공임대택은 이 사업체가 공공임대택 지원 사업체가 누구한테 책임지냐면 그 임대아파트 임차인한테 책임져요. 임차인한테 책임집니다. 임차인한테. 그래서 결국에는 크게 5가지가 하자 담보 책임을 지는 친구들인데, 즉 사업체, 건축주, 시공자 둘 있죠. 그 다음에 4개고 여기에 공공임대는 누가 책임진다? 사업체가 책임진다. 누구한테 대해서? 임차인한테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공공임대는 사업체가 임차인에 대해서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공공임대 아파트가 비가 새면은 이 임차인들이 고쳐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5가지인데 다만 대표는 누구다? 사업체가 대표죠. 사업체가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임대는 임차인한테 책임지기 때문에 거기 다시 전유분 봅시다. 전유분 자기네만 사는 것이에요. 전유분 입자가 인도한 날, 입자가 이사 온 날부터 기간 계산하는데 다만 괄호 위 동그라미 2에 따른 담보 책임. 즉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는 임차인한테 책임지죠.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는 임차인이 이사 온 날부터 계산한다. 전유분을 갖다가 괄호 위 동그라미 2에 따른 담보 책임에 따른 임차인 가로 닫고 이거죠. 결국에는 공공임대택은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부터 계산한다. 보통은 입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계산하고 전유 부분 기간 계산할 때 공유 부분은 똑같아요. 그냥 달라지지 않아요. 어떻다? 주택법은 사용검사일, 건축법에 지었으면 사용 승인부터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은 얼마가 있냐? 담보 책임 기간은 10년 이내라고 하는데 2가지가 있어요. 일반 시설 공사별 있고 시설 공사별 하자가 있고 내력구조부가 있어요. 내력구조부. 시설 공사별 하자는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가 있어요. 내력구조부는 10년짜리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볼까요? 우리 내력구조부 하자는 10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 대신 시설 공사별 하자는 2년, 3년, 5년이 있죠. 5년 있죠.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거 2년, 3년, 5년 별표사라고 되어 있죠. 시설 공사를 하자 2년, 3년, 5년 이거 별표사. 요거 이제
실무에서 공부합니다. 실무에서 이거 외우게 됩니다. 실무에서 2차 과목 실무에서 뭐는 몇 년이고 뭐는 몇 년이고 외우게 됩니다. 내력급여 하자는 쉽습니다. 곧 우리가 외울 겁니다. 내력급여 하자는 10년짜리인데 그냥 10년이면 되죠. 내력급여 하자는 그냥 10년밖에 없으니까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각각 예를 들어서 창호공사는 3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조경공사 3년이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348쪽 내려갑시다. 348쪽 내려가셔서 거기 보충합수 하자가 두 가지 했다고 그랬죠. 제가 내력구조물 하자하고 시설공사물 하자가 있는데 그 정상이 있어요. 348점 밑에 박스 내력구조물 하자의 병상은 동그라 1번 공동구태 구조체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됐다. 무너진 경우도 내력구조물 하자고 또 이음 구조 안전상 위험을 처리하거나 그 위험을 처리할 우리가 있는 정도의 균열, 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했다. 이것도 내력구조물 하자예요. 그래서 내력구조물 하자는 두 가지입니다. 근데 시설 건설 하자는 공사장 잘못으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이건 읽어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는 내력구조물 하자가 잘 나와요. 그거. 즉 결함이 발생해서 위험한 것뿐만 아니라 붕괴된 경우도 내력구조물 하자다. 삼풍백화자는 무너진 경우도 내력구조물 하자입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348쪽 하자 보수 등 하자 보수 책임. 그래서 아까 얘네들이 이 다섯 친구가 이게 책임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하자 보수 청구하는 권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얘네가 책임지는데 이 다섯 친구가 책임지는데 이때 이제 하자 보수 청구하는 권리자가 있어요. 비가 새면 하자 보수 해시오라고 권리를 주장하는데 그게 누구냐? 위에 박스. 349쪽 위에 보니까 다섯 친구가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비가 새면 입주자, 입주자 대표의 그 다음에 관리주체, 집합금법상의 관리단, 그 다음에 공공임대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가 고쳐시오라고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잠깐 살펴보면은 비가 새면 입주자도 할 수가 있고 다만 사용자는 못합니다. 비가 새면 세든 사람은 권리 행사를 못해요. 법적으로는. 그러면 세든 사람은 사용자는 어떻게 하냐? 입주자한테 얘기했는가 입주자 대표한테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입주자 대표가 할 수 있고 관리체는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는 못하고 거기 대행할 때만 누구 대신할 때 입주자 또는 입주자 대표를 대행할 때만 권리 행사할 수 있어요. 괄호. 그 다음에 관리단은 뭐냐? 즉 의무관리가 아닐 때는 뭐냐면은 관리단이 있잖아요. 의무 관리 때는 입주자 대표가 있지만 입주자 대표가 없기 때문에 관리단이 있어요. 그래서 대신 관리단이 하게 되는 것이죠. 관리단이 주장하는 거죠. 비세니까 좀 해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공공임대아파트도 한다고 그랬죠. 아까 공공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차인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그랬죠. 임차인에 대해서 임차인들이 주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임차인들이 모임을 가졌어요. 이게 뭘까요? 임차인 대표회의. 임차인 대표회의. 그래서 임차인들이 누구한테 공공임대택의 사업자한테 할 수 있으니까 역시 공공임대택의 임차인 나오죠. 다음은 임차인도 되지만 임차인들이 모였으니까 임차인 대표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부르냐? 이걸 뭉쳐서 부릅니다. 미음 임차인 대표 또는 임차인은 임차인 등이라고 합니다. 임차인 등.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니은을 뭐라고 하냐? 지금 권리자가 모두 몇 명 있습니까? 5가지가 있죠.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인데 미음 뭐라고 부르고 퉁쳐서 임차인 등이라고 부르는데 기역, 니은, 디귿은 뭐라고 하냐? 퉁쳐가지고 입주자, 대표의 등 그래. 입주자, 대표의 등.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돼요. 하자가 챙기면
입자, 대표이익 등 또는 임차인 등이 누구한테, 주로 대표이익 누구한테? 사업체한테 하자보수 청구한다고 표현합니다. 자, 권리자는 누구? 5명인데 그중에 4명, 4명을 입자, 대표이익이라고 부르고 나머지는 임차인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이익 등 또는 임차인 등은 하자가 생기면 누구한테 하자 책임을 묻는다? 사업체한테 묻는다. 사업체한테는 여기 5의 대표가 얘니까 나머지는 다 들어가는 개념이다. 그래서 보통은 입자의 대표이익 등 임차인 등은 사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한다고 표현합니다. 사업체는 얘네를 대표하니까 이 의무자의 대표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349쪽 밑에 괄호 3 하자 보수 절차 보니까 나오잖아요. 하자 보수 절차 349쪽 밑에 3번 하자 보수 절차, 즉 동그라미 1번의 기억, 거기 뭐 각 호의 부분에 따라 이렇게 해놓고 입자, 대표이익 등 또는 임차인 등은 나오죠. 입자, 대표이익 등 또는 임차인 등은 이 5명이죠. 누구한테? 의무자, 사업체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한다. 사업체는 결국엔 넓은 개념이죠. 이 사업체가 대표니까 얘네들한테 한다는 뜻입니다. 사업체에게 하자 보수 청구한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350쪽 올라가 봅시다. 350쪽 위에 올라가서 더구나 2번 하자 보수. 즉 이렇게 하자 보수 청구 받으면 그 사업체는 며칠 내에 응답해야 되느냐? 이렇게 입자, 대표이익 등 또는 임차인 등이 사업체한테 보수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며칠 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그 일정 사항을 명시한 하자 보수 계획을 입자의 대표이익 등 또는 임차인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느냐? 며칠? 15일. 거기 350쪽에 15일이 중요한 거예요. 동그라미 2번. 그렇죠. 자, 누가 일단은 청구했습니까? 누가 청구했습니까? 그러니까 입자, 대표이익 등 또는 임차인 등이 누구한테? 사업체한테. 그럼 누가 응답합니까? 사업체가 입자, 대표이익 등 또는 임차인 등한테 응답한단 말이죠. 며칠 내? 15일 내 응답합니다.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획을 그 계획에 따라서 하자 보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자 담보 책임 종료. 4번 담보 책임 종료. 이건 우리가 이제 심화 강의에서 할 건데 취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4번 담보 책임 종료. 담보 책임 종료. 오늘 취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생겼냐면 하자 보수 보증금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사업체가 하자 보수 맡긴 걸 찾아갑니다. 이상 없이 지나가면 사업체가 하자 보수 보증금 돈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때 찾아가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물어봅니다. 이상 없습니까? 비세입니까? 그러면 안 셉니다라고 이렇게 확인받은 다음에 어떻게 한다? 돈을 찾아가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체가 아쉬우니까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입주자나 입주자 대표한테 가가지고 이 도장 좀 찍어주세요. 비 안 샌다고 이상 없다 찍어주세요. 그럼 찍어주면은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하자 보수 보증을 다시 반환받는 거예요. 무사히 지나갔으니까. 그런 절차가 4번의 담보 책임 종료인데 이건 우리가 나중에 심화 갈 때 살펴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자 보수 보증금 예치 좀 봐야 되겠어요. 352쪽 밑에 하자 보수 보증 예치 및 보관 6번입니다. 가로 6번. 사업체는 하자 담보 책임을 하기 위해서 보수 보증을 예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래서 비가 샜는데 352쪽 밑에입니다. 352쪽 밑에 비가 새서 이제 사업체한테 갔더니 또는 아파트가 무너지기 위해서 갔더니 사업자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미리 돈 맡겨놔라. 그게 하자 보수 보증금입니다. 근데 누구는 안 맡겨도 괜찮으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도시특공사, 지방공사는 안 맡겨도 괜찮습니다. 안 맡겨도 괜찮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뭘 보시면 되겠냐면 올라가셔서 동그라미 4번 박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 공제조합 보증보호목 영위하는 자
금융기관 이 네 개가 나오죠. 그건 뭔 소리냐면은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업자가 이체할 때 언제 이체하냐면 사용검사 받을 때 이체하거든요. 사용검사 받을 때 이체하게 되는데 이때 현금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보증서도 괜찮다. 네 가지 보증서도 된다 그 뜻입니다. 보증서도 된다 그 뜻입니다. 어쨌든 이체할 때는 누구 명의로 이체하느냐?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이체합니다. 사용검사 받을 때 사업체가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이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를 이체하느냐? 얼마를 이체하면 될까? 거기 383조 밑에 괄호 7번 하자 보수 보증금 범위. 이건 우리가 심화 강의에서 볼 텐데 일단 여기서 뭐만 하면 되냐면 실제 공사비의 100분의 3을 이체한다. 그래서 거기 기억 넘어가고 니은 보면은 디귿 리을 이 답은 100분의 3이죠. 100분의 3이죠. 그래서 실제 공사비의 100분의 3을 예치한다.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00분의 3을 예치합니다. 그러니까 100억짜리 공사하면 3억을 예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4쪽에 밑에 8번 하자 보수 보증금 사용. 당연히 하자 보수 보증금은 하자 보수 비용만 써야 되겠죠. 거기만 써야 되죠. 다른 데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의무 관리상 공동체의 경우는 하자 보수 보증금 사용했으면 30일 내에 사용 내역을 시장 군수 군장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썼다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 관리상 공동택은 하자 보수 보증금 사용했으면 망가져서 그것이 고장나서 사용했으면 사용 내역을 30일 내에 시장 군수 군장한테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356쪽 제1례 이건 꼭 외우셔야 됩니다. 356쪽 제1례 10번 하자 보수 보증금 반환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 강의에서는 가장 중요하죠. 실무에서도 나오고 우리도 나오는데 꼭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즉 하자 보수 보증금을 돈을 돌려줍니다. 왜? 무사히 지나갔으니까. 비도 안 새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면 기간 지날 때마다 돈을 돌려주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하자 담보期限이 몇 년입니까? 몇 가지 있습니까? 모두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하자 담보期限 기간에 따라서 돈을 돌려주는 게 다른데 자, 2년 동안 무사히 지나가면 몇 프로 돌려주고 3년짜리 무사히 지나가면 몇 프로 돌려주고 5년짜리 무사히 지나가면 얼마 돌려주고 10년짜리가 지나간 얼마 돌려주냐 이걸 얘기하는 2년, 3년, 5년, 10년에 따라서 하자 보수 보증금을 돈을 돌려줘요. 그때마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돈 받은 걸 돌려주게 되는데 보니까 356조 기업 2년이 경과됐다. 그럼 2년짜리 하자 담보 기간 지난 거예요. 이건 얼마 돌려준다? 100분의 15를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3년짜리 경과됐다. 그거는 100분의 40을 돌려줍니다. 5년짜리 경과됐다. 이건 100분의 25를 돌려주고 돈 맡긴 거. 리얼 10년짜리 경과됐다. 그건 100분의 20을 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합쳐서 모두 100분의 100. 100분의 100이죠. 몽땅 다 돈 나가게 되죠. 그래서 2년 지날 때 100분의 15% 돌려주고 그 다음에 3년 지날 때 다시 100분의 40 돌려주고 5년 지날 때 100분의 25 돌려주고 10년 지날 때 100분의 20 돌려준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2년, 3년, 5년, 10년 돌려주는 비율. 근데 주의하세요.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하자 보수 보증금은 현금도 되고 또 뭐 된다고 그랬죠? 보증서도 된다고 그랬죠? 근데 요거는 현금 할 때마다 현금을 맡겼을 때만 돌려주는 겁니다. 현금을 예치했을 때만 돌려주는 것이지 보증서인 경우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보증서는 그걸 수수료만 냈으니까. 그래서 현금을 예치했을 때 이렇게 비율에 따라서 돌려주게 되고 이렇게 돌려받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아까? 미리 도장 받는 거 있죠? 즉 담보책임 종료해가지고 아까 도장을 받습니다. 확인받아야 됩니다. 2년 지났을 때 이제 비 안 셉니다. 확인받고 3년 지날 때 이상 없습니다. 확인받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확인서 붙인 다음에 이 돈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확인서 하는 거, 확인하는 거는 우리가 심야 강에서 하면 될 것이고, 요거 돈 돌려주는 비율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고 기본적인 것이고 실무에서도 중요하다고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제 19강을 마무리하고 이어서 이제 20강에서는 2번 하자 심사 및 분쟁 조정, 하자 관계에 있어 입주자들하고 싸움 나거든요. 이런 걸 갖다가 분쟁 조정하는 제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20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